약 50년 전 현대건설은 미친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한국 해외건설 역사의 길이 남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도전은 나중에 모두를 넋 놓고 바라보게 만드는 대업을 이뤄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자재나 구조물을 공수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대건설은 이러한 관행을 뛰어넘어 고유의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수행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와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 아프리카 지형을 바꿀 뻔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작품들입니다. 특히 20세기 최대 규모의 공사 중 하나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사는 단순히 크기와 규모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건설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단지 구조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한국 건설업계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끊임없는 도전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됩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성과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이 세계 건설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일 쇼크로 폭등한 원유가 덕분에 전 세계 모든 돈이 중동으로 몰리기 시작하자 사우디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며 동부 주베일 지역의 산업함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9억 6천만 달러가 투입된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사우디는 이 사업에 참여해달라며 전 세계 9개 기업에게 입찰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현대건설은 외면당했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수주한 산업항 공사에서 가장 큰 난관은 30만 톤 크기의 유조선 탱커 4대를 한 번에 접안시킬 수 있는 크기의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 규모의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켓이라는 철골 구조물 89개가 필요했습니다. 개당 무게 550톤, 가로 18m, 세로 20m, 높이 36m에 이르는 이 구조를 89개를 수심 30m 아래에서 하나씩 연결해가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 자켓을 어디서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때 현대 참업주 정주영의 결단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그는 울산 조선소에서 자켓을 제작해 사우디 현장으로 수송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항해거리가 12,000km인데다 최대한 이동거리를 줄이려면 대만과 필리핀을 지나 말라카 해점을 건너야 했으니까요. 말라카 해협은 시도 때도 없이 태풍이 불어 자칫 바지선이 전복되거나 충돌한다면 공사는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송 방법. 한 개에 550톤에 달하는 거대한 자켓 89개를 옮기려면 엄청난 창의력이 필요한데 정 회장은 뗏목 수송 작전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15,800톤 급과 5,500톤 급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해 자켓 5개를 한 번에 수송하겠다는 것이죠. 5개씩 1세트로 89개 자켓을 전부 옮기려면 총 19번의 왕복 항해가 필요했는데 선적과 하역의 각 10일, 왕복 항해의 70일이니 89개를 전부 옮기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됐죠. 이렇게 무모한 뗏목 작전을 본 사우디 관계자뿐 아니라 전 세계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매번 한국에서 바지선이 도착할 때마다 넋을 놓고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모해 보였던 뗏목 수송 작전으로 결국 현대건설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에서 큰 신뢰도를 쌓았고 이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단골 손님이 됐으며 이 수송작전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정석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서 주베일 산업항 못지않은 거대한 구조물 옮기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섬으로 꼽히지만 여행이 함부로 허락되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인데요. 배가 아니면 갈 방법이 없는 섬인데다 파도가 높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배조차 뜨지 않고 설사 입도했다 하더라도 나오는 날 기상이 악화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섬이니까요. 날씨가 허락한다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울릉도에 갈 수 있는 배편은 강릉항, 동해, 묵호항, 울진 후 포함 총 4곳에서 뜨는데 기본 2시간 이상 배를 타야 해 멀미가 있는 사람은 쉽게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울릉도의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총 6,651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길이 1,200m급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이 들어서고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취향을 목표로 지금 현재 바삐 건설 중인 울릉공항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 최동단에 배 타고 3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외딴 섬에 공항이 지어지는 것은 육지와 섬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가까운 죽변항에서 울릉도까지 직선거리가 130km가 넘기 때문이죠. 만약 죽변항에서 울릉도를 잇는 연륙교를 건설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될 것이 확실한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더 편리하게 연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서지역에 소형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울릉공항이 계획대로 2025년 완공된다면 서울과 울릉도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데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등 도서지역 소형공항 중 가장 먼저 지어지는 울릉공항은 제주국제공항에 이어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 지역에 건설되는 두 번째 공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울릉공항 건설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11년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2023년 예비타당 성조사, 2015년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2016년 입찰이 시작됐으나 처음 입찰에 나섰던 업체들이 전부 포기하면서 유찰됐습니다. 왜냐면 공사 난이도가 국내 건설사업 역사상 최대 난공사로 꼽히니까요. 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릉공항과 비슷하게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든 사례로는 인천공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공사 때는 수심이 1m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울릉공항은 동해 특성상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평균 수심 23m에 최고 수심이 31m가 넘는 곳이 있어 이 깊은 수심을 전부 채워 땅으로 만들어야 하죠. 당연히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깊은 수심을 꽉꽉 채울 재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 건설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깊은 수심을 메우기 전 매립하는 곳의 경계를 정해주고 바닷물로부터 돌과 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방파제 방파완 건설과 해발 194.3m 높이의 산, 가두봉을 허물어 해상을 메우는 공사입니다. 즉, 가두봉을 절취해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드는 것인데 이보다 고난이도가 방파제 공사입니다. 왜냐면 울릉도는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동해바다이므로 2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높은 파도에 대비해 방파제는 평균 46m, 최고 54m로 굉장히 높게 건설 중이니까요. 이 방파제의 벽체가 되는 구조물이 바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입니다. 케이슨은 파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보통 항만공사에서 사용되는 공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울릉공항 건설에 최초로 도입했죠. 그런데 케이슨의 모양이 동일하지 않고 직사각형, 정사각형뿐 아니라 원형 사각형, 뾰족한 사각형, 마른 목골 사각형 등등 제각각입니다. 왜냐면 동해바다의 특성상 파도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방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람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람은 보통 12층 아파트 3개 동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무게만 해도 가장 작은 것은 8,598톤에 가장 큰 것은 16,411톤에 육박하죠. 그리고 울릉공항에는 총 30함의 케이슨, 쉽게 말하면 12층 아파트 90개 동이 투입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죠. 또한 케이스는 울릉도에서 제작되지 않고 전부 포항 영일만 신항에서 제작한 후 예인선을 이용해 약 200km를 달려 울릉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베일 산업항에서 현대건설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파트 90개 동을 하나씩 옮겨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사우디에 사용됐던 자켓은 무게 550톤에 불과했지만 울릉공항에서 최소 8,598톤에 최대 16,411톤의 케이슨을 사용하고 있으니 난이도 면에서는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운 구조물이다 보니 이노트 속도, 즉 시간당 4km 속도로 52시간을 달려야 간신히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 해상 파고가 1.5m로 최소 5일간 유지돼야 이송할 수 있어 더욱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시공사 DLENC에 따르면 2023년 연말 기준 전체 공정률은 40%를 넘어섰고 케이스는 총 30함 중 18함 거치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제 올 8월까지 12함만 더 들어오면 거대한 방파제 공사가 끝나고 이제 가두봉을 헐어 방파제 사이를 메우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2025년 12월이면 저도 자유롭게 울릉도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인명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미국 CNN 방송이 한국에 대해
긴급 보도에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조명한 것으로 CNN은 한국의 무기 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CNN은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1000대에 달하는 K-전차와 600문 이상의 K9, 수십 대의 FA-50을 공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에 서명했다며 또 작년 말 호주의 K9 수출을, 올해는 이집트와 1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K9을 공급했다고. 그러면서 CNN은 한국은 K방산이라고 부르는 야심찬 목표 달성을 향해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군사자원을 나란히 투입해야 하는 문제로 한국의 능력과 의지를 환영하고 있다며 한국산 무기 경쟁력을 주목했습니다. CNN은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보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위력은 매우 강력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데요. 게다가 최근 KF-21 사업에서 인리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CNN을 놀라게 한 한국 방산의 저력이 무엇인지, 또 인리를 대체할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폴란드에서 20조 원 규모 패키지다를 성사한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앞서 4일 우리 국방부는 호주 캔버라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와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주가 추진 중인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현재 한화디펜스는 레드백 장갑차로 호주 사업의 도전장으로 내민 상태로, 앞서 한화디펜스는 시험평가용 시제품 3대를 호주에 납품하는 계약을 일사천리로 맺었습니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9월쯤 선정될 예정으로 경쟁 중인 독일 닝스 장갑차가 여러가지 결함이 발견되었고 레드백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3,000톤급 이상 중형 국산 잠수함 수출도 군부를 지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호주는 퇴역을 앞둔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할 계획으로, 이를 겨냥해 대우조선해양은 캔버라에서 열린 한국 방산과학기술 콘퍼런스 KSS-3 잠수함 모델 2종을 소개하며 호주에 어필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폴란드에 이어 호주에서도 또 한 번의 패키지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초로 호주와 연합훈련도 진행하며 오커스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공군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호주 다윈 엠벌리 공군기지에서 실시되는 2023 피치블랙 훈련에 KF-16 전투기를 비롯해 130여 명의 한국 공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이 안보와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경연제 훈련으로 올해는 10개국 100여 대 항공전력이 참가합니다. 한국 공군은 2010터부터 2018년 5회에 걸쳐 훈련을 참관했지만 직접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 단독으로 공중급유 임무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훈련 내용보다 더 큰 관심은 한국 공군이 호주로 날아가 연합훈련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로 서구 주도 훈련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 폴란드와 현대로템의 K전차 수출 본계약이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이번 폴란드 대규모 수출에서도 FA-50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수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A-50에 장착될 AIM-120 암람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슬램으로 알려져 있는 현대식 공대공 미사일로 전천후와 비가시거리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F-35에도 달려있는데 FA-50에도 장착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요. 이로써 FA-50은 가성비가 높으면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매력적인 전투기로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가장 어렵다는 전자전 분야에서도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 7터부터 8위의 강국으로 도약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KF-21을 통해 전자전 장비의 대도약을 예고했는데요. KF-21에는 ADD의 기술로 LIG 넥스1이 개발한 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국내 최초로 각종 전자전 장비 틀을 하나로 합쳐 전투기 내부에 장착하는 통합전자전 체계를. 전자전 성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의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가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비행기를 추적하려 했지만 미군의 전자파 방해를 받아 실패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제-26D 전자전 전투기를, 바다 위에는 영우5급 구축함을 투입했는데요. 중국이 말하기로 제-26D는 제-26 전투기에 전자전 장비를 추가한 것으로 함재기인 제-25D와 함께 중국군 전자전의 최선봉 무기로 꼽히며 영우5급 구축함 역시 중국 군함 중 가장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구축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 전자전 장비는 미 항공모함 전단에서 출격한 군용기의 전파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은 값비싼 연료만 소비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귀환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라도 상대할 적을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것인데요. 이렇듯 중국의 전자전 성능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며 전투기에서 전자전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렇듯 어느 하나도 빈틈이 없는 한국의 무기체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인리를 대체할 또 다른 국가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소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앞서 5월 국내 방산 업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ADAS 2023에 참가해 필리핀 군 당국과 밀덕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당시 그 중에서도 KAI 부스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KF-21을 비롯해 FA-50 상륙 공격 헬기 마리논 MAH-1 소형 무장 헬기 LAH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당시 필리핀이 KF-21이 초도 비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필리핀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다연장 로켓과 포항급 초계함 등 퇴역 무기를 지원받으며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투기가 한 대도 없던 필리핀 공군은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한국에서 도입한 FA-50 12대에 추가해 올해 안에 개량형 FA-50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KF-21을 대당 800억 원에 내놓는다면 필리핀은 최소 1조 원 안쪽으로 12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에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로 KF-21 보라매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필리핀은 KF-21 전력화가 가능한지 다양한 옵션을 따져보며 전투기 프로젝트 자금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리아노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전투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아직 구입 모델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KF-21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리를 제쳐두고 KF-21에 대한 러브골이 쇄도하고 있는 중으로 여차하면 필리핀이 KF-21 인리 분담금을 대납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사업 예산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KF-21의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현재 610억 페소, 약 1조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전투기 총 12대를 도입하는 호라이즌이 MRF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현지 경제 상황과 높은 가격, 정치적 이유 등 이유로 수년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업을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KAI도 최근 필리핀 MRF 사업에 KF-21 보라매를 제안했다고 전해지며 KF-21을 선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상황으로 다른 조건을 떠나서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KAI는 필리핀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서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도 필리핀 세자르바사 공군기지에서 필리핀 공군 창군 75주년을 기념하는 에어쇼를 열기도 했는데요. 필리핀에서 30여 년 만에 진행된 이번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 T-50B 기종이 비행을 선보인 건 FA-50의 필리핀 추가 수출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집트에서도 외국군에 허용하지 않던 피라미드 상공을 한국의 블랙이글스가 처음 비행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2014년 필리핀은 FA-50PH-12대를
구매에 2017년 전력화를 마쳤었는데요. FAOCPH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 투입돼 큰 활약을 펼쳐 필리핀군으로부터 게임 체인저라는 호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필리핀 공군은 최근 FAOCPH-12대를 추가 검토하는 것은 물론 KF-21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FA-50과 KF-21을 필두로 한 한국 방산의 또 한 번의 대박을 기대해도 줄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에서 전 세계 지진의 18%가 발생할 만큼 일본에서 지진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강도 6.0 이상의 지진만 300번이 넘게 발생했고 강도 6.0 이하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오기 직전 현상과 흡사해 일본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공식 명칭은 헤이세이 23년 도호쿠 지방태평양 해역지진으로 2011년 3월 11일 16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40m가 넘는 거대한 지진 해일이 일본을 덮쳤고 도호쿠 지방과 간토 지방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으니 일본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2만 2천 명이 넘고 40만 채가 넘는 건축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특히 인구 230만 명의 미야기현에서만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미야기현 주민들은 평생 잊지 못할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8,612척의 어선이 파괴됐고 21,476회 규모의 농지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비위생적인 피난소와 추위 때문에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지진 직후 동일본 대지진이 시작된 지 1시간 후 후쿠시마현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까지 터지면서 16만 명이 넘는 후쿠시마 주민들이 피난을 가는 등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력한 15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일본 초대형 지진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에 6.0에 달하는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의 한 유명한 지진학자는 이는 거대한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마타니 노리코 일본 기상청 지진정보기획관은 일주일간은 최대 진도 5강의 지진에 주의해 주십시오. 지진 발생 후 2터부터 3일 정도는 강한 흔들림을 일으키는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라며 또 최근 1년 새 유독 강한 흔들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10년 전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할 때 전조 증상보다 더 잦은 흔들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1년간 지진의 발생 건수가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보다 더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초대형 위기를 겪을 때마다 했던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한반도 침략이죠. 잦은 화산과 지진. 게다가 몇십 년 뒤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 일본 영토의 상당 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일본은 안전한 땅 한반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 역사는 1700여 년에 이릅니다. 고려, 우왕 이후 조선 초까지 50여 년 동안 일본인의 침략 횟수는 500회가 넘었고 조선시대에도 수십만 명의 군사와 수만 척의 배를 끌고 와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이후 1910년부터 시작된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충격적이게도 2021년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말이죠. 기시다 후미오 안티엔 원수용 일본 총리가 12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가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스로 부산저랑 간사장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정비해왔지만 한편으로 요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 주변에선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 근거해 정부로서는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근거로 지난해 아베 신조 안베이 진산 내각 때부터 일본 내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셈입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구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 위주한 쇼방웨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표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견제용이라 하지만 한국도 사정권에 넣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헌법까지 뜯어 고쳐가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참전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아베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꼭두각시 기시다 총리가 이제는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특히 한국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독도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막강한 해군이 독도를 지키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일본이 이제 새로 개발한 미사일로 협박해 독도를 뺏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켰듯 말이죠. 실제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은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재 사진이 박힌 공약집을 들어 보이며 한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에서 제외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우리나라 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라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조만간 한국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선전포고하듯 말하고 있죠. 일본이 한반도에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려는 일본이 첨단 미사일을 이용해 무력으로 독도를 뺏으려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과 미국의 파격적인 발표에 한반도 침략이라는 일본의 꿈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국방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군과 미군은 세계를 위한 경찰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 만큼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빠른 속도로 경제가 몰락해가는 일본을 버리고 미국이 아시아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을 방문한 한국 기업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의 김종현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은 5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과 더욱더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최근 미국의 전문가가 한국이 미국 승인 없이도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 밝혀 일본에 충격을 준 데 이어 한반도 종전선언까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쳐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매우 긴 베트남 당국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재추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총 길이 1,545km의 고속철도 건설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고 공사비는 최대 587억 달러, 약 76조 7천억 원으로 초대형 국가 인프라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교통부는 이 계획을 공산당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에 다음 달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제조업 허브로 자리 잡은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도 수년 전부터 준비해왔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한국에도 관련 사안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채널에서는 한국이 2010년부터 베트남 철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는 77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의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이러한 한국 측의 행보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일본이 큰 곤란에 빠졌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행동이 신의 한 수였으며 일본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베트남의 초대형 고속철도 산업과 한국의 반응, 그리고 일본이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간 접었던 남북 고속철도 산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치민 도시철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계획 관련 국가에 포함되었는데요. 실제 2009년 10월 교통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의 한국 투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선 바 있으며
낫장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BOT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십수년 전부터 관련이 깊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국가의 GDP 25%를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한국을 참여시키는 모습을 다방면에서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보니 어쩌면 이런 면은 당연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한류열풍 등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베트남 관광청이 관광객을 모객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 더욱 한국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여러 가지 행태 때문에 관광을 굳이 왜 가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이나 베트남이 가장 가깝고 물가도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인 여행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 하나투어 등에 의하면 이번 하계 휴가에 베트남에 가장 많은 인원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를 매우 만족시켰으며 푸꾸옥 등 지방관광청에선 한국을 신처럼 받들겠다고 하는 등 한국이 베트남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건설을 대거 진행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판민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3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시설과 고용을 늘린다고 협의하며 더욱 고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시에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현대건설이 공사 중간에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하노이시가 현대건설에 제대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지하철 프로젝트는 지하철 3호선과 멱사 4개를 짓는 것으로 현대는 2억 달러를 수주했고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규모나 예산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프로젝트라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게 되므로 현대건설은 빠르게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현대건설이 건설 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하노이시에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공사 지연 보상비로 약 900억 원을 청구하자 하노이 도시철도위원회는 100억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계약이 하노이 시 당국과 맺은 계약이라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베트남의 건설 대금 발목이 잡혀 공기까지 대거 지연되어 공사 대금이 불어나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괴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 비용 문제에서 오는 원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충돌과 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해관계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차일피일 지연하면서 공사 대금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정보를 알아낸 사람들의 알박기를 비롯 보상 문제는 건설사 속이 타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에서 한두 번이 아니며 호치민시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에서는 불과 11km 남짓한 지하철 2호선의 완공이 비용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10년 동안 해온 공사임에도 11km 지하철을 뚫지 못한다고 아연실색하는데요. 본래 이 지하철은 사업비가 13억 달러 정도였는데 호치민 도시철도 관리청과의 문제 때문에 현재 사업비는 무려 21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유럽에서 달려들었다가 혼쭐이 나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한국 기업까지 중간에 베트남에 증액을 요구했으나 불발되어 계약해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모순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의 사업을 요청 중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등장하며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예상 밖의 베트남 행보로 인해서 자칫 덫에 걸릴 위기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한국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현대로템 등 다수의 한국 철도 업계들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내부적으로 베트남과는 철도 사업을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써봤자 무용지물이며 사업비 증가와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비는 대부분 시공사가 뒤집어쓰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정부에서 제 아무리 77조 원짜리 고속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섣불리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반농담으로 호치민 철도가 10년 동안 10km를 겨우 건설한 실정이라면서 1500km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된다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철도 인프라 구축 뒤에 하노이에서 나트랑에 이르는 도시들도 대거 개발할 계획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조차 이러한 계획의 시큰둥한 모습을 드러내자 베트남은 다른 수를 내는데요. 베트남 팜 민 친 총리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일본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여기서 일본의 공적개발 원조인 ODA 협력사업도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즉, 대규모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국가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의 위험성을 일본이 모르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일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협약에서 기시다 총리는 베트남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약 100억 달러의 원조 의향을 밝혔고, 이러한 자금을 베트남에서 활용하길 원한 것입니다. 즉, 일본의 공적 원조를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되 이것이 기시다 총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베트남 총리가 하자 일본은행은 베트남 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적 원조나 차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로 뻗어나오며 위협하자 일본이 이에 맞서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 확장을 저지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우선 베트남 철도 사업이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베트남 경제가 규모가 커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베트남 남북철도 사업은 기간도 길고 금액도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2040터부터 5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기간도 최대 20여 년 소요가 되는 대규모 공사이며 사업 예산도 지금은 77조 원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 1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칫 일본 정부가 베트남 고속철도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공적원조 사업 ODA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뜻밖의 중국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건설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은 1대1로를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베트남 철도 사업을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 1대1로는 다 참견하며 다니지만 베트남만큼은 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실제 중국은 하노이의 깐니나동 13km 구간을 2008년에 시작해 2013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에 돼서야 시운전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등 사업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중국 철도 엔지니어링 국영회사가 맡았고 ODA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중국과 베트남 정부의 의견차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측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공사를 반드시 마치라며 최후 통첩을 했다지만 반대로 중국은 베트남 측에서 공사비를 빼먹었으며 제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은 중국을 의심했고 중국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철도계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중국 측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등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기에 애초에 사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은 초대형 수주전이 이어진다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싸늘한 이유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동남아 차관 등 ODA 방식 원조를 확대할 움직임에 따라서 베트남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손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